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예방접종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의 생산부터 유통, 분배, 접종까지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백신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은 뒤 잠시 머물러 이상 반응을 살피고 귀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헬스장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피해 접수가 급증했는데 폐업한 사업장도 있어서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는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성을 통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GPS라고 하죠. 현재 한국은 미국 GPS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오는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한국형 GPS 구축 사업 취재 파일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신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문제에 이어 사망자까지 발생한 원인과 관련한 질의에는 생산부터 유통, 분배, 접종까지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신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최현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접종에 의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 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망자들이 맞았던 백신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했지만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와 전문가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은 5개 회사가 제조한 것이고 제조 번호가 다 달라서 백신 자체의 문제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게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무엇보다 주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 전후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최기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을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접종 전후 주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맞아야 합니다. 장시간 기다릴 수 있으니 혼잡을 피해 사전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연기해야 합니다. 접종 대기 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몸 상태나 앓고 있는 질환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접종 후 바로 귀가하지 말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기간에 머물면서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안정 취하라. 접종 후에 미열이라든지 조금 면역 반응 때문에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종 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이틀에서 사흘간은 몸 상태를 챙겨야 합니다. 독감 백신은 접종자의 15% 정도에서 접종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어오르거나 메스꺼움, 근육통 등 가벼운 이상 반응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이틀 내에 호전됩니다. 하지만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말을 못하는 소아의 경우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영업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아예 문을 닫는 곳들까지 생겼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정진택 씨는 올해 초 헬스장에서 개인 교습, PT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회원권에 PT까지 모두 170여만 원을 냈지만 잦은 강사 교체와 코로나 확산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2달 뒤 환불해주겠다며 환불 동의서까지 작성해줬지만 며칠 뒤 아예 폐업해버렸습니다. 회사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신뢰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고, 적은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결제했을 때 할인율이 더 커서 그렇게. 소비자원에 정 씨처럼 헬스장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00여 건,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피해 접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대부분이 3개월 이상 계약자였는데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한 사람도 40%에 달했습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 할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1개월 할 때보다 12개월 이상 장기로 할 경우에는 약 50% 이상 큰 폭으로 가격이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요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불안과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어나던 거주자 외화 예금이 7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854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0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 예금을 말합니다. 외화 예금은 앞서 지난 3월 이후 8월까지 6개월 연속 늘었고 특히 6월 이후 3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의 경우 일부 기업의 결제 자금 수요, 증권사의 해외 자금 예치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며 증권사들이 추석 연휴 중 글로벌 주가 변동에 대비해 해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을 해외 계좌에 미리 예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국인민은행과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은은 총 스와프 규모는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으로 지난 10일 만료된 기존 스와프 규모인 3,600억 위안과 비교해 규모가 커졌고 계약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 대금을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역내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은 양국 교역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 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비상시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서로 통화를 맞교환할 수 있는 계약으로 외화 자금 조달이 급할 때 외환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질문에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부정된 건 아니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성 장관은 또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조직적인 은폐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감 백신을 맞고 난 이후 사망한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00여 명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전날 큰 폭으로 증가했던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경향성을 보면 최근 들어 적게는 한 50명 남짓, 많게는 100명을 다소 넘는 그런 신규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규모가 코로나19의 유행성과 방역당국의 노력 사이의 어떤 절충 구간, 버퍼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규모가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추석 연휴 관리를 참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정은 현재 상당히 좋지 않은데 반해 또 우리나라는 나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다방면에서 한꺼번에 완화했던 점은 향후에 일정 부분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추석 연휴 동안 방역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일부는 부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정밀 부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방역당국의 입장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기 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총 17사례 모두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다만 사망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사망 이전 3시간에서 길게는 4일 사이에 백신을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차치하고라도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개연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부검에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네, 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오겠군요. 자, 독감 백신 사망자를 보면 대다수가 고령에 기저질환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배경이 이번 사망 사례들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전수 부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독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고령인 부분과 기저질환이 있는 부분들이 관련성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일간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사망자가 원인 불문하고 한 800명 정도에 달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중 공교롭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예년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유사한 비율로 발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부작용이 아나필락시스와 길랭바레 증후군인데, 둘 다 면역과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대다수가 고령층이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면역과 관련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연령과 그리고 기저질환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올해는요, 무료 백신을 3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3가에서 4가로 바꿨습니다. 이 4가 백신이 어르신들에게 과민 반응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오랫동안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연구를 해온 과학자 입장에서는 3가에서 4가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3가든 4가든 모든 다가 백신 형태이고 다가 백신에서 N수가 변화됐을 때 고령층에서 과민 반응을 유도한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좀 낮을 걸로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다른 부분에 있거든요. 실제로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주가 매년 이제 WHO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사카 백신에서 B 바이러스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B 바이러스 하나와 그리고 A 바이러스 2개가 작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바뀐 백신주가 공교롭게 어떤 과민 반응을 유도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무료 백신이 바뀐 것보다는 더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가에서 4가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백신주 자체의 변화가 어떤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 아나필락시스는 외부 항원에 대한 급성 과민성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도한 알러지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데 땅콩, 복숭아 등과 같은 음식물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벌쏘임이라든가 또 약물 중에서는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나 아니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리고 백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과민하게 면역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특정 해당되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피부 발진, 기침, 그리고 구토, 설사,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저혈압 등을 나타내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못 받을 경우에는 쇼크를 통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5분에서 한 1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과도한 알러지 반응이 아나필락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독감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길링발의 증후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지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독감 백신을 포함해서 백신들은 모두 일정 수준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을 예로 들면 독감 백신의 대표적인 이상 반응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필락시스와 길랭발의 증후군이거든요. 예. 두 가지 반응 모두 평균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반면에 독감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년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백신 접종의 어떤 위험도 대비 독감에 의한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실제로 합병증에 의한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을 맞는 것이 잠재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현재의 그 독감 백신에 의한 지금 사망 사례의 요 상황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부검 결과나 아니면 보건당국의 공식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잠시 접종을 유보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럼 언제까지 미뤄야 되냐?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유행의 정점에 이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백신 접종 맞은 다음에 항체가 생기는 기간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전에 접종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국민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예년보다 독감의 발병률이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은 하시지 않아도 되고 반면에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백신에 대한 어떤 기피작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 백신은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질병의 통제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정부가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1일 신규 확진자 최대치를 또 경신했고 체코는 비필수 업종 영업을 다음 달 3일까지 중단시켰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밤 혹독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었던 스페인.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잇따라 엄격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지만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현지 시간 수요일 신규 확진 17,000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입니다. La situación que estamos viviendo es terrible, pero el tema datos es exactamente igual de terrible que la situación, con lo cual no presto atención a eso. 이탈리아의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15,000명을 넘겨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차 유행 당시 최고치 6,600명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중환자 수가 매일 60-70명씩 발생하면서 국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Il numero dei ricoverati è in crescita e siamo praticamente quasi alla saturazione della struttura. Abbiamo ancora liberi una decina di posti letto di terapia intensiva, che è quella che vedete alle nostre spalle.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6,000명을 넘겨 또다시 1일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역시 확산세가 무서운 체코에서는 마트와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생활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점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옌스 슈판 보건장관이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프랑스가 국가 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AFP 통신과 일간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주말에 소집돼 해당 법안을 검토해 상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는 다음 달 16일까지만 유효하며 비상사태 상황에서 정부는 이동 제한이나 금지 그리고 영토에 대해 부분 또는 전체 봉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곧 야간 통행 금지를 추가로 적용할 지역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1, 2주 뒤에는 미국도 유럽처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점을 기록했던 지난 7월의 상황이 재현돼 하루 7만 명 이상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는 이번 달 들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 4만 5천 명에서 꾸준히 늘어 20일엔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주일 뒤부터는 여기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국장을 지낸 스콧 고틀립 박사는 CNBC 방송에 나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유럽보다 2, 3주 뒤처져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일주일 뒤엔 환자가 급속히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 의학 전문 기자 산제이 굽타도 유럽의 코로나19 급증이 미국보다 1, 2주 먼저 왔다며 유럽의 상황이 앞으로 미국에 닥칠 예고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10월 초부터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 대부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 4월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넘어섰고 프랑스의 경우는 8배나 많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유럽과 달리 급증하는 신규 확진자 수를 빨리 억제하지 못했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상황이 악화할 경우 지난 7월 중순에 7만 7천 명 신규 확진자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OVID-19 is the most significant public health challenge our country's faced in more than a century. And the pandemic is not over.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미국도 유럽처럼 다시 고강도 봉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노이주와 뉴멕시코주 등 일부 지역은 서둘러 코로나19 확산 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Food and drink establishments serving alcohol must close at 10. Maximum occupancy for hotels or placing of lodging is reduced.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 규제가 예고되면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브라질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참가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은 현지 시각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사망자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정확한 사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생감시국은 사망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제로 접종했는지 백신 후보의 효과 검증 차원에서 플라시보, 즉 가짜 약을 투여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언론은 사망자가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으며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으로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이 해양 방류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처분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케타 토요시 위원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정부의 처분 방침이 결정되면 방류 1년 전부터 주변 해역과 먼 바다에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케타 위원장은 또 손상된 원자료를 통과한 물이라 해양 방류에 저항감이 있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준을 지켜 실시하는 한 환경이나 해산물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모니터링 방법을 놓고 해외 규제 당국의 평가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들 중에는 이 과학 기술이 숨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 GPS 기술이 활용되는 내비게이션을 꼽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우리가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는 이 GPS 기술을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GPS를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 날마다 GPS를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술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GPS라는 말 자체도 미국에서 개발한 위성항법 서비스를 뜻하는 일종의 상표인 건데요. 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GPS로 통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위성항법 시스템을 자국의 기술로 만들어 보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중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판 GPS,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위성항법 서비스를 두고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판 GPS의 이름은 북두칠성을 뜻하는 베이더우인데요. 지난 6월 중국은 베이더우를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당시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太阳帆板展开到位，卫星状态正常。现在我宣布，此次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네, 이로써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24시간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궤도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GPS가 이미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기술이 있는데 왜 꼭 자국의 기술로 다시 개발을 추진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체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필수품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혹은 위치 파악이 필수인 물류 산업처럼 최근엔 GPS가 접목된 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 또 자율주행차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GPS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GPS가 구축됐을 때는 약 12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또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의 GP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갑자기 미국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손쓸 방법이 없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GPS 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피해를 돈으로 따지면 몇 조씩 되는 그런 피해액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GPS를 못 쓰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가 오죠. 왜냐하면
당장 지금 내비게이션에 GPS 쓰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GPS는 위치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각도 주고 정확한 시각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각을 이용해서 휴대폰에 어떤 시각을 맞추는 거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자, 위치뿐만 아니라 그 휴대전화에 나오는 정확한 그 시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GPS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국형 GPS 개발에 이제 착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형 GPS는 이제 KPS라고 부르는데요. 현재는 KPS에 대한 기술성 검토를 끝낸 상태고요. 이 경제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 과정을 마친다면 개발은 2022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일단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KPS는 우선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 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반도 상공을 도는 위성을 활용해서 정확한 항법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서울 반경 1000km의 오차 범위 1m 미만의 정밀한 위치 정보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기술성 검토는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적이라든가 경영 관련된 경제성 요거는 아마 내년 3월 달쯤 확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이제 내년에 신청을 하니까 2022년부터 그 개발이 이제 시작되겠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다가 이제 35년 되면 다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배치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국민들께서 이제 계속 내비게이션 우리나라 걸로 쓰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뒤 정도면은 한국형 GPS, 즉 KPS를 사용하게 될 전망인데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위성 항법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성 개발 기술이 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위성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을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적의 위성이기 때문에 이 항법 위성에 들어가는 탑재체 개발 기술을 우선 확보해야 하고요. 또 위성 항법 서비스에는 단 한 개의 위성이 쓰이는 게 아니고 4개의 위성이 필요한데 여기서 4개의 위성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 이 위성들의 궤도를 설계하는 기술 등은 앞으로 주요 개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가 기상 위성 그리고 통신 위성, 최근에는 환경 위성까지 우리 기술로 쏘아 올렸잖아요. 충분히 이런 위성 항법 서비스를 위한 위성 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관련 소식도 꾸준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변화연구본부 류호정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예, 그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연료 중에서 석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라니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 전 세계 기후 위기의 심각성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꾼 지구의 환경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가 우리에게 새로운 위기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자, 게다가 또 심각한 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이걸 줄이려는 노력이 한창인데요. 연구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그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별도의 분리 설비 없이 98% 이상 배출할 수 있고,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도 질소산화물의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케미컬 루핑 연소 기술입니다. 네. 케미컬 루핑 연소 기술, 말이 좀 생소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별도의 분리 없이 그 98% 이상 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시설에서는 이산화탄소만 배출되는 게 아니었나 보죠? 예, 보통은 이제 연료를 연소, 즉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한데요. 예. 산소는 공기 중에 약 21%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질소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 연소 방식들은 공기를 이용해서 연소시키기 때문에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공기 중에 포함된 질소와 함께 배출되게 되는데요. 네. 배출되는 기체에는 약 5에서 15% 정도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예.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배기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보다 질소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분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그대로 배출되지 않도록 따로 분리를 하는 그런 네, 기술을 맞습니다. 만드신 건데, 그럼 이산화탄소만 따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예, 원래 이제 하나로 되어 있던 그 연소 반응기를요, 공기 반응기와 연료 반응기에 두 개로 반응기를 분리합니다. 예. 공기 반응기에서는 산소 전달 입자가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를 흡수합니다. 예. 따라서 공기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기체는 산소가 감소한 공기만 배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소를 흡수한 입자는 연료 반응기로 이동한 다음에 공급되는 연료와 반응하면서 산소를 내어줍니다. 네. 입자와 연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수증기는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기 때문에 물을 응축해서 제거하면 별도의 분리 설비 없이도 이산화탄소를 98% 이상 고농도 원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공기와 연료가 직접 반응하게 하는 것 대신에 별도의 그 산소를 전달하는 입자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고밀도로 따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산소를 전달하는 입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입자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개발한 입자는 빠른 시간에 산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쪽 반응기로 이동해서 연료와 반응하면서 많은 산소를 내어줘야 하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 저희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200종류 이상의 산소 전달 입자를 개발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가장 좋은 입자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가장 좋은 입자는 니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자의 성형과 강도를 위해 다른 첨가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케미컬 루핑 연소기의 운전 온도가 공기 반응기는 900도씨 정도, 연료 반응기가 850도씨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입자가 높은 온도에서 반응성이 좋아야 되고 예. 성능의 변화가 적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입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응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니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이
그 적은 입자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입자가 두 개의 반응기, 그러니까 공기 반응기와 연료 반응기 사이를 계속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 입자를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뭔가요? 네,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유동층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은 반응기 아래에서 기체를 불어넣어서 입자를 공중에 띄우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유동층 기술을 사용하면 고체 상태인 입자가 물과 같은 유체 형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공기 반응기와 연료 반응기 사이를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입자는 두 개의 반응기 사이를 계속 순환하면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공기와 입자의 반응은 화염이 없는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2차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 발생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기술을 적용하면은 이산화탄소는 물론이고 미세먼지의 이 주범인 질소산화물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걸까요? 예,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향후에 한 100메가와트 정도의 설비에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약 15만 톤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질소산화물은 약 140톤 정도를 연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환경뿐만 아니라 그 비용까지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케미컬 루핑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사실 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첨단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개발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어떤 거 있었을까요? 네, 이 기술의 핵심은 산소 전달 입자, 즉 소재 기술하고 이 입자를 순환시키면서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입니다. 두 기술이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의 결과가 많지 않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점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200시간 이상 장기 연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준비하는 시간, 그다음에 장기 운전 후에 정리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약 2주 정도 밤을 새워가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교대로 운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2주 동안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그 케미컬 루핑 연소 기술이 연료를 태우는 기술이다 보니까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 800도씨에서 900도씨 정도에서 반응되는데요. 이 정도 온도면 반응기 내부가 용광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실험하는 동안에 주변 온도가 40도에서 50도씨 정도 되기 때문에 더위와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5기압 정도의 높은 압력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새는 부분이 있으면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줘야 합니다. 잠도 못 자고 또 그렇게 뜨거운 환경에서 이런 기술이 탄생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힘들었다. 이 점은 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기술인데 이 기술 언제쯤 상용화가 이루어질까요? 예, 그 케미컬 루핑 연소 기술은 대형 발전소뿐만 아니라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보일러나 분산 발전용 소형 발전소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메가와트 정도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까지 3메가와트 규모를 시행한 후에 10메가와트 규모의 상용화가 필요하므로 6년에서 10년 후면 상용화된 케미컬 루핑 연소기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기술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추산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이 기술을 적용해서 100메가와트 정도의 화력발전소에 적용하게 되면 약 이제 1년에 발전율 상승이 약 4% 정도고요. 그다음에 CO2 포집과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연간 140억 원 정도의 운영이익이 예상됩니다. 연간 140억 원의 운영이익이요. 자, 환경 문제도 도우면서 이렇게 이익까지 생길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케미컬 루핑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기술이 혹시 해외 수출이 되거나 해외에서 수출을 해달라는 어떤 타진이 있거나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그 기술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기술 수출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컨택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외 기관 중에서 캐나다나 스페인 같은 쪽에서는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에서 MOU를 맺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경우에는 한국 기관과 꼭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까지 개발한 케미컬 루핑 연소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고요.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용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해 해외 시장에 꼭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제 보도한 뉴스인데요. 지난달에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9월이었다. 이런 뉴스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온난화의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 케미컬 루핑 연소 기술이 상용화가 돼서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류호정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를 가장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객 데이터 분석 업체 던험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개 나라 소비자 8,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한국 소비자의 53%는 코로나19가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 다음으로는 42%로 집계된 브라질과 31%로 나타난 말레이시아, 스페인, 멕시코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한국 소비자의 60%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온라인 주문을 더 자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중증도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생물학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단백질 SR-EBP2의 수치가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검사를 통해 단백질 수치 변화를 관찰하면 환자의 중증도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복장을 코디해주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학습 데이터와 사용자의 SNS 대화 등을 토대로 졸업식이나 장례식, 데이트 등 상황에 맞게 옷을 코디해주는 AI,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술이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한 학습 데이터를 쌓아 복잡하고 추상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의 4만 배 가까이 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곤충 디아볼리쿠스 혹거저리의 신체 구조에 관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와 퍼듀대 연구팀은 디아볼리쿠스 혹거저리가 거대한 압력을 견디는 것은 배를 덮고 있는 단단한 딱지날개의 성분과 퍼즐처럼 서로 단단히 얽힌 구조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디아볼리쿠스 혹거저리의 이 같은 특징을 건설과 항공학 같은 공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예방접종은 몸 상태가 좋은 날 받고요. 또 접종 후 2, 3일간은 혹시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